일단 신축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아마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계속 그 신축 공급은 없어질 거예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구축에 사시는 분들도 신축 쪽으로 많이 옮겨 오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축 쪽을 보시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구조 속에서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가격이 버티기 힘든 아파트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보일까요? 서울하고 접하지 않은 경기도 지역들은 되게 위험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나마 이제 서울하고 접하지 않더라도 교통 호재나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저는 좀 상당 부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멀더라도 이제 교통 호재라는 게 GTX라는 거죠. 이런 걸로 해서 서울인데 서울이 또 그냥 강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그죠. 개선되는 지역들은 그나마 이제 버티고 빠르게 회복되고 뭐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저는 이제 서울은 이제 면적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서울에 제가 말씀드린 한강벨트라는 게 뭐 동작구, 마포구, 강동구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서울은 한 10개 정도 되는 그런 구가, 서울은 25개 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0개 정도 되는 구가 가격이 올 초에 내가 20억 이상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25억이 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이제 마포도 보면 프레스티 자이 이런 게 거의 30억 가까이 되고 있고 20평대가 25억 가까이 가니까요. 뭐 어쨌든 예,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 데들이 굉장히 넓죠. 그래도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쪽에서 적당한 아파트를 고르시면 되는데 경기도는 이제 라인입니다. 선으로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좀 유심히 보셔야 될 라인은 일단 월판선이라고 이제 송도에서부터 나중에 강릉까지 가는데요. 안양을 이렇게 지나서 쭉 갑니다. 그 라인이 월판선이 대심도 철도고요. 그 다음에 신안산선이라고 이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월판선 아마 내년에 내후년에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최근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2028년, 29년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여의도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예, 그 신안산선 또 대신도 철도예요.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지하를 40m를 이렇게 파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표정 속도라고 저희가 그러는데 그게 100km 정도 달려요. 그래서 일반 전철이 한 20km 이렇게 달립니다. 그러니까 한 5배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노선들, 그 다음 GTX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심도 철도입니다. 그런 거 보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 전철 노선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9호선이나 신분당선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9호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지금 저 강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관심이 있는데요. 9호선도 저 밑으로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신분당선이 지금 이제 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신분당선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용산으로 이렇게 위로는 들어가고 있고요. 예, 신사에서 용산을 뚫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용산은 뭐 아마 곧 뚫리지 않을까 싶고요. 밑으로 이제 화서나 호매실 쪽으로 이렇게 뚫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저는 뭐 자금 여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한테 선택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된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라인들만 좀 유심히 보시고 9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이렇게 해서 강동에서 이제 하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 라인들도 보시면서 미리 선점해 두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역 주변에서 너무 멀어지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역까지 오는데 뭐 20분, 30분 걸린다 이러면 그런 거는 역세권이 아니거든요. 이게 경기도는 맞습니다. 서울은 사실은 역이 아닌 데가 찾아오기 힘들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러면 10분 정도는 도도를 하는데 경기도는 안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좀 가까운 데를 사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제 서울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개선되니까요. 이제 그런 데들을 고르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서울 진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1억, 2억 투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도권 지역 중 향후 가치가 폭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라인 중심에서 좀 보시면 좋고요. 1, 2억 가지고 투자하실 때는 정말 만만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만만치는 않으실 것 같지만 그렇다고 이제 1, 2억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신축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예.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계속 그 신축 공급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구축에 사시는 분들도 신축 쪽으로 많이 옮겨 오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축 쪽을 보시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그죠? 예,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아니고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는.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런 공사비 상승의 이슈가 없는 그런 아파트들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는 가격도 저렴한데 서울은 이제 입주해도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는 뭐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서 가장 신축에 들어가시면 나중에 뭐 상당히 혜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력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서울 내에서 사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아파트를 사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대체품을 사셔야 되는데 재개발하고 있는 재개발 이슈가 있는 빌라 연립 다세대죠. 예, 그런 상품을 고르시는 게 좋은데요. 인력이면 아주 극초기 단계의 그런 걸 고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오르면 많이 오릅니다. 아파트로 바뀌면 많이 오르죠. 근데 안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대신에 뭐 한 1억 정도 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빌라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떤 형태든지 뭐 용적률을 올려주든 뭐 그래서 사업성을 개선시켜가지고 어떻게든 해야 돼. 노후도를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서울의 이 수요가 지금은 지방에서도 막 올라오셔서 서울을 사거든요. 그래서 이거 감당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억 정도 있으면 아마 전세 끼고 연립 다세대는 지금 토지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끼고 사셔도 되거든요. 전세를. 뭐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것 중에 좀 큰 거. 방 하나나 두 개 있는 이런 상품들 좀 신축. 이런 거를 이제 전세 끼고 전세가율이 높아요. 오피스텔은. 그래서 그런 거 사두시는 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많이 안 오를 수 있지만 이재명 정부 끝날 때쯤 되면 집을 못 사게 하기 때문에 그런 대체 이제 상품으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나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도 막 샀었어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그래도 멀쩡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런 것도 해보시는 게 괜찮다. 지금 너무 이렇게 젊은 분들 보면 코인하고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저희도 예전에 1000포인트 막 90년도 갔다가 뭐 폭락한 적이 있거든요. IMF 때도 한 번 하고 한 두 번 폭락하고부터 주식이란 이런 데서 손을 뗀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 젊은 분들도 아마 그런 거 한두 번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산 관리 제일 중요한 건 배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 부동산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젊은 분들은 또 금융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부동산으로 이걸 배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게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격이 이걸 외국에는 이제 6대4나 8대2까지 가는 데들이 많아요. 8이 이제 금융상품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되기는 힘들고요. 한 5대5 정도로는 배분해 놓으시는 게 좋다. 예,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은 좀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보시고 좀 고민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도권에서 10년 뒤 확실히 오를 지역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가장 높은 선으로 많이 오를 거예요. 예, 그거는 아마 변하기는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에도 이제 25억 넘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인 지역들, 많이 있는 지역들이 마포, 성동, 광진, 동작, 강동, 양천. 양천은 이제 목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 6군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10군데 정도인데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뭐 신축 사시면 좋은데 그건 너무 비싸니까요. 그래서 구축 뭐 또는 이제 한두 동 있는 아파트 이런 것도 핵심지에 있으면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오히려 이제 왜냐하면 핵심지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갭 메우기 같은 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축이 가면 구축도 따라가거든요. 예, 최근에 저는 이제 마포라든지 뭐 이런 쪽을 많이 다니는데요. 가보면 저 아파트 구축인데 20억 안 했던 아파트 갑자기 25억에 실거래가가 찍히고 이런 게 나와요. 예, 근데 그 외곽 지역들에 가보면 신축은 그나마 조금 가격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구축들은 똑같은 상태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24년, 25년도에 안 오르는 아파트들은 아마 앞으로도 오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보실 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상승하는 곡선이 그려져 있는 매매가가 그런 아파트들을 고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도도 뭐 과천하고 분당이 제일 핵심이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분당선 이런 걸로 보시면 뭐 수지구라든지 이런 쪽도 괜찮고요. 뭐 그래서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아마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갑자기 뭐 새로운 지역이 나타나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늙었어요. 이제는 나이 든 나라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급격한 지역의 변화 같은 건 있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좋은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들이 순서대로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대장 아파트라고 이야기하는 순서, 어느 지역에 이런 순서가 상당히 고착화되고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내부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어떤 조건을 가진 지역 아파트들이 앞으로 이 양극화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까요? 그러니까 외곽이겠죠. 외곽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호재가 없고,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지역, 베드타운.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일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1차 선도지구, 제가 최근에도 이제 상담한 한 분이 강촌마을 7단지인가 가지고 계신 분인데, 거기가 이제 1차 선도지구 선정된 데예요. 그래서 가격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40평이 8억, 그러니까 7억 밖에 안 해요. 그래서 분당하고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안 올라요. 근데 선도지구 지정되고도 이게 움직임이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당은 뭐 선도지구 지정 안 된 데들도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고, 교통호재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지역들은 교통호재만 있는 것도 또 문제고요. 일산은 뭐 대곡역이라는 이런 쪽으로도 GTX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지 않으면 상당히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라고 할 때 보통 생각하실 때는 그냥 일자리가 많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산은 아마 그런 의미로서는 일자리가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당이 왜 괜찮느냐 그러면 판교가 옆에 있거든요. 이게 판교가 어마어마합니다. 일자리들이. 그리고 굉장히 고급 일자리거든요. 거기서 한 10년 정도 근무하시면 제가 알고 연봉이 한 2억 가까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지역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도 미래의 고급 일자리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 제가 또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야 죄송하긴 한데 서울에도 보면 저 가산동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거기를 가리봉동이라고 그랬는데요. 거기가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 이제 가산 1단지, 2단지, 3단지 이래가지고 그죠? 지식산업센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있거든요. 아마 뭐 출퇴근 시간대 보면 전철이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제 우리가 직주건접이라고 이야기는 잘 안 하거든요. 일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래서, 미래의 고급 일자리, 그리고 대기업이 있고요. 계속 개발 호재가 있으면서 아주 이제 클러스터화된 일자리, 뭐 바이오,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을 잘 찾으시면 저는 뭐,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는 지역들은, 갈수록 이제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예.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있는 현 상황이 계속된다는 전제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은 어떤 지역 상품부터 먼저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송파구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파구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지금도 상승률이 서울에서는 제일 높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일단 강남의 개발 중심축이 최근에 이제 삼성동 쪽에 몰리고 있어요. 삼성동 바로 옆에가 잠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발축이 동쪽으로 많이 이동해 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송파구다 그러면 강남 상구라고 처음에 불리기 시작할 때 조금 머쓱했었어요. 송파구에 계신 분들도. 근데 이제는 송파구를 강남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분은 거의 안 계시고요. 그만큼 이제 개발의 핵심 축이 이제 동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대단지가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엘리트라고 이제 표현하는 엘스, 리센트, 트리지움 이런 아파트들이 5,000세대, 6,000세대씩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주변이 상권도 발달돼 있고, 안에 초, 중, 고등학교가 다 있어요. 학교 안에. 그러니까, 이건 뭐, 애 키우기 너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2007년, 8년 이렇게 입주한 아파트들입니다. 이제 20년이 되어 가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드디어 이제 말하고 내년 초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생겼어요. 잠실 내면 하이파크하고 잠실 르엘입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일단은
그 잠실 내면 아이파크가 41억 5천까지 거래가 됐고요. 잠실 레일이 40억까지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30억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엘리트라는 아파트하고 이제 완전히 가격대가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잠실 레일이 48억까지 거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40억은 저층이에요. 근데 이제 48억까지 제가 거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30평형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84 제곱미터. 그래서 내년에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될 지역이 저는 이제 잠실이라고 보고요. 지금 뭐 잠실의 대장 아파트는 잠실 주공 5단지인데요. 이미 만약 50억 가까이 30평형대가 간다. 그러면 잠실 주공 5단지는 이제 2억을 넘을, 그러니까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죠, 새 아파트로 바뀌면 2억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잠실 주공 5단지보다도 일단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가 뭐 잠실 르헬이나 잠실 내면 알파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원체 대장 아파트가 거기에는 압도적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가. 그래서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지금 신축이기 때문에 그죠. 예, 파크리오가 지금 30억 정도 합니다. 30평, 34평형이. 예, 그런데 지금 가격 차이가 48억에 만약 거래됐다는 게 확인된다 그러면 한 20억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자꾸 신축 아파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3년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땐 거의 한 10년 동안 없을 거예요. 서울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경기도가 뭐 오른다고 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잠실 같은 핵심 지역에 만약 그 내년에, 저는 이제 뭐 내년 초에 48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48억은 이제 고층인 거죠. 그래서 조망도 나오고 한간 조망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가 이제 만약 50억 가까이 거래가 된다. 내년에는 아마 50억 정도 거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잠실 자체가 이제 판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50억.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격대냐 그러면 대치동보다 높아요, 가격이. 예. 대치동보다 높습니다. 레미안 대치팰리스 이런 아파트가 대치동에는 신축이고 그나마 대장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가 그럼 낮아지는 거예요. 50억이 안 되거든요, 지금. 예, 그런 상태라 그러면 대치동에서 볼 때는 좀 이상하겠죠. 잠실하고 예전에 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지금 대치동이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강남 반포도 마찬가지고, 잠실이 2억가? 그럼 내가 2억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이제 전체가 다 판이 달라지는 겁니다, 강남에. 예, 그러면서 이제 27년도 되면 DH 클래스터라고 하는 이제 5002세대인데요.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구입니다. 그 강에 딱 붙어 있어요. 5002세대가 입주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는 대장이 될 건데요. 그게 이제 3억 가까이 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일단 잠실을 유심히 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된다. 내가 어디를 투자하든 간에 잠실 가격이 원래 있던 수준, 그죠? 그게 맞춰가지고 다른 데들이 재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난 뭐 송파 쪽에 뭐 재건축 아파트를 생각했는데, 이거 뭐 많이 오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만약에 이제 잠실 레일이 50억 거래가 된다 그러면, 이거, 그죠? 키 맞추기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따라갈 거거든요. 다른 지역들이. 예, 그래서 송파구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강남구, 서초구도 다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또 잠실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엘리트하고 마포 성동은 거의 가격이 붙어버렸어요. 예, 엘리트도 지금 보면 뭐 30억 초반대에 거래되거든요. 근데 성동은 이미 30억 넘는 아파트가 생겼고, 예, 전용 84 기준으로. 그리고 마포도 이제 거의 턱 밑까지 가 있고요.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송파구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은 뭔가 마포나 성동보다는 우리가 상급지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집주인분들이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옆에 신축들이 그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가격을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년에 뭐 송파를 꼭 투자하시지 않더라도, 집을 마련하시지 않더라도 송파의 가격대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시는 거는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가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아주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에 정부가 추가로 꺼낼 수 있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 규제 카드는 무엇이고, 실제로 집값을 눌러둘 수 있는 여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뭐 일단 집값 잡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예, 그 뭐 대통령도 나오셔가지고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 처음에는 뭐 잘한다, 뭐 아주 뭐 나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 뭐 예전에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똑같았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보다 조금 빨리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예, 그건 왜냐면 본인이 쓸 거 다 썼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의 지금
핵심 지역들은 지금 다 묶었잖아요. 그리고 대출 규제도 유혹했는데 사실은 제가 앞에서 4억으로 줄이고 뭐 3억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마어마한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줄이는데 지금 6억 줄였다고 했는데도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게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예, 정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 내년에 지방선거 어떻게 해, 이거. 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수원 같은 경우도 권선구는 지정이 안 됐는데 8달구는 지정이 됐어요.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거 다 지정됐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노동항이라고 하는 지역들 그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데는 오르지도 않았어요. 2년 동안.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1년 내도록 가도 지금 0%하고 1%대예요. 0%하고 1%대는 잘 아시다시피 물가가 지금 한 2%는 오르잖아요. 그럼 이게 떨어진 거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규제들을 정부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뭐 이재명 정권 물러나라 이러면서 프랜카드 붙이고 또 떼고 프랜카드 붙이고 떼고 그거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사실은 대부분 또 민주당에서 그죠 국회의원분들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정말 너무 황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부 욕을 제가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계속 정책을 하려고 하겠죠. 아직 뭐 정권 초기인데 그죠? 뭐 대통령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일단 규제 지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영구라든지 안양, 만안구도 이제 안양역이 있는데 요 주변에 최근에 이제 신축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 그리고 동탄은 이제 내년도에 그 분구가 되거든요. 화성시가 이제 뭐 동탄구로 될지 모르겠는데요. 분구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2월이나 3월에 아마 또 지정할 수 있겠죠. 그런 규제 지역은 뭐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도 뭐 이런 데들도 다 지정됐었어요. 투기활지구로. 그래서 뭐 거기 가면 아파트도 거의 없고 아파트도 없는데 왜 지정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 하여튼 그렇게까지 지정을 했으니까요. 아마 그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이제 조금씩 꿈틀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쪽으로 움직이면 뭐 해운대구라든지 대구의 수성구 이런 데로 또 지정을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걸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규제적 확대는 할 거고요. 그럼 대출 규제는 말씀드렸듯이 DSR에 포함시키는 건데요. 그게 아직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전세 대출,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대출,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 이런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다 넣겠죠. 그래서 DSR에 넣어서 일단 이제 대출을 더 줄인 지금 한도를 6억인데 더 줄이기는 좀 고민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한도가 6억이지만 내가 그 소득이 많아야지 6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집값이 15억 이하여야 되는 미만이어야 되는 조건도 있지만 내가 버는 게 지금 뭐 3천만 원 번다 이러면 6억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예, 은행 가서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소득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걸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뭐 그걸 규제를 이제 더 해서 그죠?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다 넣어버리면 못 받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대출 규제는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규제가 있죠. 세금 규제입니다. 이거 아직 정부에서 못 꺼내고 있는데요. 그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아마 못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은 그래도 올랐으니까 뭐 재산세 같은 거 올린다고 해도 A씨 이러면서 그냥 크게 불만은 없을 건데요. 내 집값이 몇 억씩 올랐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지방은 지금 떨어진 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정책, 이를테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고, 현실화시킨다는 거는 공시가를 반영하는 비율을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략 한 70%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걸 뭐 75%나 8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공시가를 어느 정도 비율로 또 적용하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60에서 80 올린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런 걸 적용하면 지방은 가격이 떨어졌는데 내가 작년에 30만 원 재산세를 냈는데 올해 50만 원 재산세 내라고 날라오면 아무 그 선거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아마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언젠가는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상하기로는 지방선거가 6월 3일 날 실시하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매년 조세개혁안을 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뿐만이 아니라 뭐 기업의 세금 같은 것도 어떻게 공제해주고 그죠? 싸게 해주고 뭐 이러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내는 세제 개혁안이 7월 말에 나와요. 그래서 딱 시기적으로 보면 준비를 다 해놨다가 7월 말에
아마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 자체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뭐 용역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이제 정책 도입하기도 힘들고요. 그 공청회 같은 것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세제 개편안 같은 거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내년 7월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뭐 저는 내년에도 올해에서 가격 상승분만큼 정도 내신다고 생각하시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세금, 이재명 정부에서 생각하는 세금은 2027년도에 아마 여러분이 내시지 않을까. 그래서 한 2번 정도 겪으면 대충 이제 그 정부도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죠. 자기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에 어쨌든 2026년 5월 9일까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양도세 중과라는 건 투기과일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이제 양도세 중과가 되는 건데요. 그동안은 이제 강남 3구나 용산만 적용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 노원구에 계시는 분은 사실은 양도세 중과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맞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내년에 이제 팔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럼 이제 집이 한 채 더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건 거의 70 몇 프로 나옵니다, 세금이. 원래 세율이 65%인데 그게 땡땡 또 붙이니까 71.5% 정도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10억 양도 차익 나면 세금으로 7억을 떼가는 거니까요. 그거 파실 수 없죠.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투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셨기 때문에 내년 이제 그죠 5월 9일까지만 양도세 중과가 유예 배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파셔야 되면 매물을 지금이라든지 그죠 늦어도 내년 1월 달에 내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을 사실은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6년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면 무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각각 실전적인 전략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다주택자는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내년 5월 9일까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원구나 아니면 서울 외곽에 사시는데 갑자기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됐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에 걸리는 분들 계세요. 난 살 때는 아니었는데 그럼 팔 때도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양도세를 내시는 거는 내 그 계약 당시입니다. 파는 당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다 서울에 계시면 다 적용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건 들고 가야 되는지, 어떤 건 이제 처분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하시는 것이 좋겠죠. 대부분 분들 보면 좋은 거는 가져가고 나쁜 걸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쁜 건 잘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좀 그런 것도 다 고려하셔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뭐 좋은 걸 팔고, 뭐 정리하셔가지고 더 좋은 걸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런 걸 좀 생각하시는 게 저는 다주택자들이 내년에 꼭 하셔야 될 일 같고요. 무주택자분들은 전혀 걱정 없이 지금 그냥 사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금방 말씀드린 다주택자 물건 중에 뭐 강남 3구나 아니면 용산구에서는 좋은 매물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계속 그냥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팔면 다주택자 중과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다 정리를 할 분들은 정리를 했을 거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5월 9일까지 되어 있는 기간 안에 뭐 어떻게 하려고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매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근데 그쪽에도 보면 갑자기 뭐 상속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죠 이혼을 했다거나 이러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런 거 노려보셔도 좋은데 어쨌든 그 지역을 제외하면 저는 이제 매물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갑자기 다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좋은 매물 같은 게 내년 초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주택 매물 그런 걸 잘 보시고 유의하셔야 될 점이 내년에 양도세 중과가 뭐 배제가 1년 더 연장될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게 내년 초에 이제 그런 발표가 없으면 아마 되기 힘들 거예요. 이게 법이란 게 시행령 같은 거 다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 그냥 그 본인 판단하에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가장 좋은 매물들을 자기 자금 계획상 가장 좋은 매물들을 사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1주택자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기예요. 왜냐하면 본인 걸 팔고
절로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두 건의 거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건 거래하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내 거를 사는 분도 실입주를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팔아든지 아니면 전세를 줘야 되니까 이게 그분도 마찬가지로 두 건을 거래를 하고요. 우리도 두 건을 거래하는데 그게 옛날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래들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두 건을 다 이제 잘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 건만 잘하셔야 되는데 사는 걸 잘하시는 게 좋다. 파는 거는 조금 손해보시더라도 하시고, 하자마자 옛날엔 잡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팔자마자 이게 매수하시기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단기 임대에 사시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이 무조건 사셔야 돼요. 팔면 무조건 사셔야 돼요. 1주택자분들은. 왜냐 그러면 계속 가격이 오를 거니까. 팔고 난 다음에 이게 뭔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안 사신 분들의 나중에 보면 이렇게 예전 가격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추격 매수를 잘 못 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10억짜리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12억, 13억 하고 있고요. 저기 좀 떨어지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15억 이렇게 막 가거든요. 예, 대부분 이제 옮기는 지역은 주거선호 지역이죠. 자기가 있는 데보다는 훨씬 좋은 데를 가려고 하시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뽀하고 오르면 못 사세요. 그러면 이제 벼락거지 되는 거예요. 그냥 현금만 들고 있으시면서 지금은 현금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인을 하시든 뭐 주식을 하시든 금을 사놓으시든 뭔가는 지금 해야 되는 시기에 현금 들고 있는데 겨우 2% 은행 이자 주는데요. 지금 집값은 송파구가 올해 한 20% 올랐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송파구의 아파트가 평균 20%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건 이제 한 30-40% 올랐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내가 2% 금리 주는 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현금은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정말 내가 그냥 단기 임대 상품들도 최근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주하시고 내 그 짐은 창고에 맡기는 한이 있더라도 기다렸다가 좋은 매물 나오면 잡으셔가지고 정말 저는 들어가셔야 된다고 봐요. 조금 가격이 올랐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아니고 그냥 포기하시면 정말 이제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 거다.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상담하면서 드리면서 집을 사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그런데 사실은 정부에서는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규제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은 잘 아실 건데요. 규제를 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는 그냥 다 풀면 돼요. 풀고 나면 한 6개월은 오를 거예요. 6개월이나 길면 한 1년 오를 거예요. 미친 듯이 막 거래되고, 그죠? 막 팔려고 하겠죠. 그리고 사는 사람도 막 사고, 뭐 이런 게 6개월 정도, 1년 정도 되면서 막 가격이 오를 겁니다. 계속 그렇게 오르지는 않아요. 어떤 상품이든지, 그죠? 그리고 매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팔아도 나는 그 양도세 그 중과도 없어. 이런 뭐 다주택자도 양도 중과 없대. 막 내놓을 거예요. 사람들이. 차익 실현 같은 가능하니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조정받게 만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시장을 잡는 게. 근데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이 6개월, 1년 견딘다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읽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규제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릅니다. 왜? 규제를 하면 거래 가능한 매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신축 물량도 없죠. 신축 물량이 없는 이유도 규제 때문이에요. 그죠? 분양가 상한제. 건설회사에서 안 짓죠. 내가 지금 해가지고 10억 받을 수 있는 거 7억, 8억에 분양하라 그러는데 건설회사가 많이 짓겠습니까? 그죠? 그냥 직원들 유지할 정도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허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서울은 이제 공급이 없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열심히 지금 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대교 아파트가 작년에 이제 그 조합 설립됐는데 올해 사업 시행 인가를 때려버렸어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빠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최근에 또 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은 지위 양도 금지됐잖아요. 이러면 또 진행이 안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나름대로 이제 또 공급계획 같은 걸 발표를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그 공급계획 보면 착공이 그냥 30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땡기면 그 정도까지는 땡길 수 있다 이러는데 이것도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한 10년 갑니다. 10년. 예.
10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쪽을 많이 찾으십니다.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 중에 열에 한 5분은 재개발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 재개발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건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제가 젊은 분들은 한번 재개발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리스크가 크면 리턴이 큽니다. 그것도 경제학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건축은 사실은 많이 올라도 두세 배이거든요. 그냥 일반 오르는 수준 정도밖에 안 오르는데 이건 아파트를 그냥 아파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위 썩빌이라고 해서 썩은 빌라를 그죠? 이거 아파트 새 거로 바꾸니까 어마어마하게 그죠?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수익이 많죠. 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한창 저희도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설명하고 이러면 끝날 때쯤 싹 다가오셔가지고 교수님 다 알겠는데요. 하나만 딱 찍어주세요. 이러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정말 위험하십니다.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마 한두 달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공부하시고 요즘 유튜브에도 정보도 되게 많거든요. 예, 제대로 된 분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제대로 된 분들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 보시고 여러분 공부하시고 꼭 투자하시길 바랍니다.